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참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니다 보면은 저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 옛날 얘기라든가 이런 또 제 운명은 자신이 결정한다. 여기를 집중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가난한 엿장수의 딸로 태어나서 한국에서 가발 공장 직공도 하다가 미국에는 식모로 광고를 보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미군에 입대를 했고 1등병으로 입대를 했다가 나중에 20년 후에는 소령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59의 나이에 제가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따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있는 동안에 아주 영국의 유명한 속담이 있듯이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이미 추측하셨겠지만은 제 삶 속에는 엄청난 시련이 많았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물론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았죠. 그러나 제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창의력과 혁신적인 생각,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했던 엄청난 꿈보다도 더 많은 꿈을 이루게 되는 결과를 이뤘는데요. 사실 또 저희 부모님이 초등학교도 못 가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제 삶을 조금 들어보고는 부모복 지지리도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저의 부모님 덕분에 저는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제 꿈은 또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60이 넘은 환갑이 넘은 사람이지만은 아직 꿈은 진행형. 그래서 제가 8년 안에는 적어도 미국의 국무장관 정도는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까지의 과정, 그것이 가능하게 된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기 삶에 도움이 될 이런 좋은 철학이라든가 생활 습관, 태도, 이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은 제가 아주 큰 보람이라고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은 특히 우리 어머니가, 사실 제가 자랄 때는 우리 어머니, 저는 계모인 줄 알았습니다. 하도 저를 못 살게 굴고 제가 하기 싫은 집안일 시키고 막 안 들으면은 두들겨 패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어머니가 계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저의 이제 외유 내강이라는 거 아시죠? 바로 그 내강, 그것을 아주 심어주는 공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사실 꼴찌에서 1등 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또 너무 좀 아둔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실이 반이 부족해가지고 아침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침반, 오후반 분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열심히 아침반인 줄 알고 쫓아가 봤는데 우리 반은 오후반. 그럴 때는 뭐 물론 오후에 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후반인 줄 알고 가보니까 우리 반은 아침반 끝나고 가고 없음. 이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학교는 남들보다 제일 많이 갔는데 결석을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꼴찌에서 1등 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행동을 보고 그래도 저는 뭐 아무 걱정도 안 했어요. 뭘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잘 뛰어놀고 했는데, 우리 언니, 저보다 8살이 많은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좀 똑똑했어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그 언니가 보기에는 얘가 아무래도 전응아 같다. 나중에 커서 우리 형제들한테 참 짐덩어리가 되겠다. 이렇게 아주 예언을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많이 구박도 많이 했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 유명한 말 있죠. 델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제가 그것을 아주 반박을 한 예가 되는데, 지금 저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릴 때의 모습을 봐서는 그야말로 실패자로 될 이렇게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바보 같던 애가 역경을 만나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신데렐라는 프린스한테 키스를 받아서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역경이 저를 이렇게 깨우는 계기가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는 못 나오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되셨어요. 공무원이 되셔서 이제 그 철도 공무원, 거기서 보일러실에서 기름 받아서 기름 이제 저장했다가 내주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것도 부모 직업이 자식한테도 무슨 영향이 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그 보일러실에서 기름을 이렇게 만지시더니 제가 나중에 미군이 되었을 때, 특히 장교 되었을 때 제가 유류 장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중대장을 할 때도 저는 유류중대 중대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버지의 그 직업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아버지의 월급이 쥐꼬리인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착하세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7 식구였죠. 그때는 막내 동생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그 식구들에게 조금 더 좀 유복하게 해주시려고 투잡을 뛰셨는데, 아버지 가진 기술이 별로 없다 보니까 밤에는 철도에 가서 야간 일을 하시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아침에 잠깐 쉬시고는 그 다음에는 세컨 잡을, 두 번째 잡을 뛰셨는데, 그 가진 기술이라고는 뭐 고, 스톱, 직구땡, 섰다 이런 거를 밖에 기술이 없으셔가지고 노름판을 전전긍긍을 하셔서 결국은 그 쥐꼬리 같은 월급까지 다 날려버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참 대단하십니다. 아주 뭐 생활력이 얼마나 강하신지, 우리 어머니도 이제 식구들 이렇게 부양을 하기 위해서 생활전선에 나서셨는데, 가진 기술이 뭐 음식 만들고 집안 살림사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결국 어머니가 하신 것이 술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가 그 제천이라는 추운, 아주 충청북도의 추운 도시가 있는데, 지금은 물론 온난화가 돼서 좀 따뜻하기는 한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숨을 이렇게 들이쉬면 코가 아주 쫙 달라붙는 정도로 그렇게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쪽에 가서 엄마가 술장사를 하고, 또 우리 부모님 생각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 가시나는 초등학교 나와서 집안 살림 살다가 시집가면 장땡이다. 그래서 우리 언니가 국호수를 그대로 밟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6학년이 되던 해에 이제 제가 졸업하고 이제 다음 타자가 나올 때가 됐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이제는 다음 타자가 준비가 됐으니까 큰딸은 시집을 보내도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6학년이 되던 1월달 그 추운 겨울에 언니를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언니가 시집간 그 이튿날부터 이 바보 멍텅구리 같은 가시나가 집안 살림을 다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게 저한테는 성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조건이 됩니다.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한데, 아무튼 그 위기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저는 엄청나게 게으른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집안일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 이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깨닫게 됩니다. 너무 싫어하는 것인데 제가 그만두려고 해도 우리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마술사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번 손으로 딱 휘둘렀다 하면은 대낮에도 이게 별이 그냥 막 꽉 차버립니다. 그럴 정도의 무시무시한 어머니 밑에서 그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려고 해도 엄마가 무서워서 이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가 너무도 이 일을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그 바보 같던, 전응아 같던 그 아이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 헤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갈 길이, 안 한다고 물론 반항한다는 거는 뭐 말도 안 되죠. 저는 또 겁쟁이였기 때문에 엄마가 무서워서 안 한다고 말도 못하고, 또 그 추운 겨울에 벌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 했는데 생각나는 것은 뭐 가출이라든가 또 자살. 근데 사실 그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용기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성공을 하면은 이 하기 싫은 지긋지긋한 집안 살림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바보 멍텅구리는 성공이 어떻게 되는 것이 성공인지를 몰랐거든요. 그때 또 왜 와이스맨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우리의 선생님들. 선생님께 가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를 성공으로 쳐줍니까?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박사가 되면 성공이다. 그래서 서진규의 박사의 꿈은 바로 6학년 때 집안일 하기 싫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박사가 되기는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박사인지 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박사는 어떻게 하면 박사가 됩니까? 했더니 공부를 잘하면 박사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박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사실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벽 5시부터 집안일 하고 학교 잠깐 갔다가 오면은 또 그때부터 집안일 해서 또 밤 11시 우리 어머니가 가게를 닫을 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은 틈이 날 때마다 저는 박사가 돼야겠다는 일념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전에는 이걸 아무리 몇 번을 읽어도 도대체 머리에 들어가는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잠만 오고 그랬는데 웬일로 이제부터는 이걸 들여다보면은 이게 막 그냥 머리에 그 사진 찍은 것처럼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나중에 제가 이제 또 뭐 IQ 검사도 해봤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또 세계적인 역사적인 천재가 아닐까 하고 해봤는데 IQ는 그냥 보통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무엇이 변했는가? 바로 그것이 공부의 비법인데 알고 보니까 그전에는 선생님한테 이거 숙제 안 해가면은 두들겨 맞으니까 매가 무서워서 억지로 했던 공부, 그건 뭐 능률 하나도 안 오릅니다. 그런데 6학년 때부터는 박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 그런데다가 또 나에게는 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이 시간이 부족한데 이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또 엄청난 잠재의식이라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 능력에게 이게 가동을 시켜주는 그 결과가 오니까 잠재의식이 집중력을 무섭게 몰아다 줍니다. 이게 또 몰리니까 왜 햇빛을 이렇게 그 망원경이라든가 현미경인가요? 그걸로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쏘이면은 한 곳에다 집중을 하면 여기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머리가 막 그때부터는 집중적으로 이걸 보니까 마치 사진 찍은 것처럼 머리에 들어가고, 그러더니 성적이 또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6학년 졸업할 때 그 바보 멍텅구리는 전교에서 2등, 여자아이들 중에서는 막 1등을 해버리더라고요. 이런 기적 같은 바로 공부의 비법을 제가 6학년 때 발견을 하게 되고, 이 공부의 비법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서 제가 그 대학을 가게 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영어 회화도 잘 못하면서도 학교 성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다 또 하버드는 제가 석사 과정을 43세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저보다도 막 20살이 어린 세계 천재들과 같이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거기서 A- 학점으로 석사를 받고 또 박사까지도 해낼 수 있었던 그 비법을 바로 역경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든지 성공을 해야겠다는 그 결심 속에서 발견해낸 공부의 비법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깨달았지만은 그 공부의 비법을 똑같은 마음가짐, 이것을 일에다 적용을 했더니 제가 또 군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사병이었고 장교였고, 그리고 지금 같은 꿈 같은 일을 이뤄내는 그것이 모든 것이 바로 그 6학년 때 제가 집안 살림 살기 싫어서 시작해서 발견하게 된 행운이었죠. 근데 또 한 가지 기적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어머니 특히 가시나는 항상 쓸데없다, 뭐 꼴도 보기 싫다 막 이러면서 저를 굉장히 구박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집안에 딸만 많은데 아들이 작으냐? 아니었거든요. 딸은 2, 아들 4이었습니다. 언니 시집가고 저 혼자 딸인데, 아무튼 그렇게 과정 속에서 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초등학교만 나와서 집안 살림을 살다가 시집가면 장땡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 가시나가 공부를 잘하니까 또 선생님들이 집에 이제 방문을 오셨다가는 그 맛있는, 우리 어머니가 또 이렇게 별도 보여주지만은 동시에 이렇게 막 푸짐하게 또 선생님 대접을 잘해드립니다. 그 맛있는 막걸리에다가 돼지머리에다가 순대에다가 막 끝내주죠. 이렇게 신나게 잡수시고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는 꼭 하시는 말씀이, 참 진규는 아주 우등생이다, 모범생이고 착하고 얘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십니다. 가장 쓸데없다고 생각하던 그 가시나가 그 당시에 시골에서는 선생님 하면은 뭐 하나님 아닙니까?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그 식민지의 국민으로서 짓밟히고 또 사회적으로 가난한 또 밑바닥 술장사로 하면서 막 짓밟히는 이런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는데 그 하나님 같은 선생님이 오셔서 가장 쓸모없는 가시나 칭찬을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또 생각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가시나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안 살림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칭찬을, 집안의 자존심을 몰아올 사람이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중학교 보내달란 말, 고등학교 보내달란 말 한 적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저를 중학교 보내주고 고등학교 보내주고, 물론 공부의 비법을 하니까 계속해서 우등생, 모범생. 미국에 가서 제가 대학을 갈 기회가 왔더라도 만약에 그 기적이 안 일어나고 제가 초등학교만 졸업했더라면은 그때부터 새로 저는 밑바닥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모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고등학교까지 우등생, 모범생 인정받아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 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은 67년이었죠. 그 당시에는 사회가 아직 뭐 평등성도 없고 또 특히 가난한 빽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취직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다가 또 저는 아직도 그 멍텅구리 같은 기질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 고학도 해가면서 대학도 가는데 저는 그것도 방법도 몰라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저를 대학까지는 보낼 수 없다. 그러면 취직을 해야 되겠다 하고 대학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또 밀어주는 사람 없고 끌어주는 사람 없으니까 결국 제가 찾아간 곳은 그것도 우리 사촌 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간 곳이 종로에 있는 가발 공장 직공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이 얼마나 옳은 말인가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가발 공장에서 이렇게 사람 머리 모양의 나무통을 놓고 망을 씌워 놓고 이렇게 가발을 만들어 가고 있을 때는 진짜 좌절하더라고요. 박사가 돼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두컴컴한 그 먼지가 자욱한 가발 공장에서 가발 만들고 앉아 있습니다. 이때는 나의 그 꿈 같은 그 희망의 등대, 거기에 불이 꺼져가는 그 순간 사실 좌절 많이 했었습니다. 세상도 많이 원망도 해봤고 운명도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버둥거려도 갈 곳이 없고 길 열어주는 사람 없을 때 사실 저도 자살도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6학년 때 발견한 저의 아주 엄청난 그 후원자가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 나를 밀어주는 사람 없고 끌어주는 사람 없을 때, 이럴 때 바로 창의력과 혁신적인 생각, 상상력, 이 모든 것이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거기서 발견한 사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도 아니요, 선생님도 아니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가발통 붙들고 죽음을 생각하던 그 가시나한테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나만은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세상 네가 어디를 가든 나는 너와 함께 간다. 그리고 제가 아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이 나의 종착역이다 하고 좌절했을 때 이런 목소리도 나에게 들려옵니다. 너는 이 세상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처럼 태어났다는, 이렇게 어렵게 태어났다는 그 배경 때문에 길이 막혀서 좌절하고 있는 그 가엾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네가 구해줄 것이다. 바로 자기 최면입니다. 근데 우리 뇌는 참 어리석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말인데 이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것이 관악산 골프장 식당 종업원. 그러나 거기서 또
포기하지 않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직장을 찾아가지고 뭐 무역회사, 작은 회사에 그 격리사원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저도 또 사랑도 했답니다. 옛날에는 좀 예쁘다 소리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사랑도 했는데, 이렇게 또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지쳐지는 생각 안 하고, 제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아주 부잣집 외동아들, 거기다가 좋은 대학 나오고 미국 가서 태권도를 2년이나 가르치고 한국으로 다시 또 와서 좋은 대학원을 다니던 이 멋진 남자한테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관악산 골프장 식당 종업원이었고, 그리고 그 가난한 그 사회가 멸시하는 그 술장사의 딸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힘이 세도 우리에게는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적응을 하느라 결국 그 사람이 저를 버리고 떠났고, 그리고 시련을 이렇게 겪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정말로 수많은 역경을 겪어왔지만은 그 사랑에서 이렇게 버림받았던 그 시련, 영어로는 heartbreak라고 하죠. 이것만큼 아주 강인한 시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힘들 때마다 사실 자살 많이 생각해봤지만은 용기가 없어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현을 하고 나니까 몸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비어있고 세포까지도 비어있는 생각, 그리고 삶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터덜거리고 제가 또 한강까지 갔다 아닙니까? 그 멍텅구리가 아는 자살 방법은 한강에 뛰어드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다리에 가서 이제 그래, 우리 다 죽을 거다. 나처럼 이렇게 밑바닥 출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원했던 오직 한 사람, 그 사람마저 나를 버리고 갔는데 뭐 하려고 사니? 지금 죽자 하고 탁 뛰려고 하는데, 그것도 살 운명이었는지 갑자기 제가 수영을 못한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물론 죽음 자체는 안 무서웠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그 물속에서 막 버둥거리고 숨을 못 쉴 생각을 하니까 막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다시 또 용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 서진규, 눈에 띈 것이 신문 광고. 미국에서 가정에서 식모를 구한다는 신문 광고 쪼가리 하나. 가자. 미국으로 가자. 미국은 평등사회라고 했다. 나같이 이렇게 밑바닥 출신도, 나같이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도 하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 가는 수속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 신문 광고를 보고 간다거나 이렇게 직업 소개서 통해서 미국을 갔다, 이건 뭐 거의 상식입니다. 거의 아마 7, 80%는 길거리에 팔려가는 그런 신세와 마찬가지였는데, 그걸 알면서도 위기가 기회다. 저는 이미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막 무서워할 때, 힘들어할 때 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라. 미국으로 가라. 너에게는 죽음의 비상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의 죽음의 비상구는 네가 세계 어디를 가든 함께 간다. 가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비상구로 뛰면 되지 않느냐. 우리 모두는 죽을 운명이 아니냐.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래서 수속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수수료와 이 비행기표 살 돈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같이 가지 않고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해합니다. 지금은 저희 딸이 지금 이제 거기 하버드를 졸업을 하고 미군 소령입니다. 그 아이가. 그리고 막 그 뭐라고 합니까? 마라톤 완주를 3번이나 하고, 중대장을 할 때는 그야말로 완전무장을 하고 부하들을 이끌고 산으로 뛸 수 있는, 그래가지고 막 젊은 남자들이, 미군 남자들 아주 크지 않습니까? 등치도. 이런 남자들이 제발 우리 중대장님 앞에서 리드 좀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강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 당시 내가 미국에 가던 그 방식으로 어디 외국에 간다, 저 보내줄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 물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저는 단짝 아닙니까? 아버지가 돈을 못 벌고 노름판에다 놓치다 보니까 엄마한테 맨날 아주 구박을 받는 진짜 불쌍한
아버지. 서진규는 딸은 막 엄마한테 그냥 막 맨날 구박받고 받을 뿐만 아니라 두들겨 맞는, 그러니까 우린 약자들끼리니까 우리는 아주 굉장히 절친하거든요. 그런데다 아버지가 또 아주 빼짝 마르고 키도 쪼만하고 정말 보기만 해도 불쌍해 보이는 노인네. 얼굴도 아주 선하게 생기셨습니다. 제가 아마 아버지를 닮아서 이게 제 표정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선하게 생기고 바로 그 외유 내강에 외유를 주신 분이 아버지, 또 내강을 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인데, 아무튼 우리 아버지는 이 가엾은 딸이 혼자 그런 위험한 곳으로 간다, 영어도 못하면서 아는 사람도 없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막 아버지가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는 막 그냥 수시로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별을 보여줍니다. 겁이 나서 못 가게 하게끔. 그 전에 물론 엄마가 두들겨 팰 때 저는 모든 걸 다 포기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니까 그 매도 안 무섭습니다. 그야말로 나에게 미국을 달라,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그런 각오로 제가 단식 투쟁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보다도 더 강인하다고 생각했던 그 엄마가, 어쩌면 진짜 엄마가 더 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바로 한석봉의 엄마가 됩니다. 한석봉의 엄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도 성아처럼, 저희 딸처럼 강인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자식을 강하게 키우려면 부모가 강해져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강인함은 장미란처럼 엿기를 둘 수 있는 그 강인함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한석봉 어머니의 강인함. 한석봉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미웠겠습니까? 미워서 그 추운 밤중에 글 똑바로 못 쓴다고 한밤중 눈 오는데 그 추위에 쫓아냈겠습니까? 그 엄마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래도 그 어머니가 그 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참고 단행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한석봉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보내봅시다. 여기서 붙들고 있다간 야가 여서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안의 가장은 엄마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서서 눈물만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다니면서 돈을 꼬오십니다. 그 비싼 비행기표, 또 수수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제가 너무 가여우니까 아버지 쫓아다니시면서 100불 꼬가지고 오십니다. 그 100불이 제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전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제가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71년 3월 9일 그 역사적인 제 삶의 전환점 되는 미국 뉴욕에 도착을 합니다. 그것도 뉴욕에 도착을 했을 때 제 나이는 만으로 22, 그리고 영어는 겨우 화장실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 또한 저에게는 그 아버지가 쥐어주신 그 100불, 그것이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원웨이 티켓,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돌아올 비행기표도 없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참 재미있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여자의 몸으로 아는 사람도 없이 영어도 못하면서 미국에 혼자 가서 세상에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냈다는 것이 너무 정말로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근데 사실 저는 좀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에서 살아남았거든요. 한국에서의 고통은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고통들보다도 몇 배가 더 힘든 험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험한, 그야말로 히말라야 산을 넘어왔는데, 그까지 뒷산에 있는 태산, 그 작은 산, 그거 넘어가는 게 뭐 그리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이미 저를 준비를 해놨고, 저는 거기서 그런 이제 내강을 가지고 또 외교까지 갖춰가지고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 뭐 겁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 미국에 도착했다는 그 장면만으로도 저는 막 그냥 이제부터는 막 가슴이 뛰면서 살아있다. 지금 내 꿈은 이제부터는 시작이다.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뭐 천당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야, 뭐 겁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이었던 것이, 제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저희 케이스는
진짜 길거리에 팔려가는 케이스가 아닌 바로 식모의 케이스였습니다. 그런 행운이 시작이 됐는데, 단 문제는 또 영어로 이렇게 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The blessing in disguis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은 축복인데 겉으로 보기에 포장은 아주 너무 허스름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이게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축복.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야 할 그 미국 가정 가보니까 이미 남미의 여자가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가는데 비행기 시간은 물론 뭐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엄청나게 먼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속을 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진짜 집안에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서 저를 불렀는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안 나타나니 어쩝니까? 거기서 미국 사람, 미국 남미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이미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를 초청하신 그 스폰서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인데 자기 아들이 그 사별을 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 아기 애들 한 7살, 5살 이런 두 아이를 키우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아이 둘을 키우고 계시면서 이제 저를 초청을 한 건데, 그 할머니가 참 아주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 몰랐다. 그러나 나는 너의 스폰서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여기에서 살겠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이 남미 애를 딴 집을 찾아준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밖에 나가서 딴 일을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가서 해라. 얼마든지 해도 좋다. 다만 나에게 연락은 잊어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스폰서이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줄 의무가 있다. 해보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우리에게 연락을 해라. 참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0불을 들고 왔는데 사실 하룻밤 그 시시한 호텔에서 먹고 묵고 했더니 25불이 달아나서 75불이 전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또 아는 미국 부부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분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또 영어 회화를 제가 또 좀 배우러 다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분들은 샌디에고에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럼 뉴욕에서 샌디에고는 극에서 동북부에서 서남, 극에서 극입니다. 그렇게 먼 곳이었는데 아무튼 그 할머니 집에서 저는 뭐 당연히 거기서 일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할머니가 또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그때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했는지는 상상도 안 갑니다만은 그 저를 초대했던 에이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남자 두 분이었는데 형제였는데 형은 뉴욕에서 이제 스폰서 해줄 사람들을 찾고 또 동생은 한국에서 이렇게 가정 일을 할 이런 사람들을 찾았었습니다. 근데 저보고 할머니가 결정을 하기 전에 전화를 가르치면서 미스터 박 합니다. 미스터 박하고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미스터 박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아이고 미스 선은 참말로 행운합니다. 나오세요. 미국에 뭐 일자리 그 정도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오세요. 그래서 그 사람 말만 믿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국에서 온 젊은 여자분 둘이 또 있더라고요. 브롱스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 둘이 어디 이제 직장에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돈이 75불밖에 없으니까 그 집에서 묵고 먹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갚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브롱스에서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브롱스에 거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더라고요. 지금 얼마 전에 KBS에서 1호 스페셜 촬영하느라고 얼마 전이 아니죠. 거의 10년 전이죠. 그때 이렇게 찾아가 봤는데 지금은 완전히 할렘처럼 막 변해 있던 곳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참 모르면 약이 된다고 제가 몰라가지고 그때는 겁을 내지를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브롱스에 살고 있으면서 보니까 주변에 또 이렇게 타일랜드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타일랜드 사람들하고 또 이제 친해지면서 이제 영어 공부도 좀 하고 그들이 다 저한테는 막 그냥 우상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뭐라고 합니까?
유태인들 식당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취직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줘요. 거기에 호스테스 잡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한국에서 호스테스 하면은 바에서 술 따라주고 또 그 다음까지 가는 이런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미국 갈 때 막 한국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제가 미국 가면은 틀림없이 팔려간다고 막 안 되면은 아니면은 제가 손에 장을 찢은다 이런 사람까지도 있었는데 호스테스 일이라서 제가 펄쩍 뛰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호스테스는 좀 고급 식당에 왜 손님 올 때 이렇게 자리 안내, 손님 이렇게 받고 자리 안내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바로 호스테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웨이트레스들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잡인데 제가 호스테스 할 능력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주인을 만나봅시다.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났더니 제가 또 이제 젊은 어린 동양 여자인데 또 이거 말을 잘 못하고 좀 액센트가 있으니까 이게 더 귀엽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부부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몇 마디만 외우면 된다. 손님들이 왔을 때 Good morning, Good afternoon, This way please, 이리로 오십시오. 그리고 Enjoy your meal, 당신의 음식 즐기십시오 하고 또 이제 떠날 때는 Goodbye, see you again 이런 정도 이런 것만 외우면 된다. 그래서 그거는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아주 자다가도 튀어나올 정도로 해놓으니까 그냥 발음도 그 사람들 따라서 했더니 원어민처럼 좋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것이 저의 첫 잡이었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생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에서 미국까지 도착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위기가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전환점을 주는데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는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바꾸어 나갈 때 운명도 바뀌고 주변도 바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미국에서 그야말로 영어도 못하는 어린 아이같죠. 지금은 생각하기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군에까지 하버드까지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 삶을 보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까지도 넘볼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꼭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